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성균 씨, 마약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네, 이성균 씨는 전날까지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며 거짓말 탐지기도 요청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 오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날까지도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여실장이라고 하죠. 예. 해당되는 여실장이 투약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마약의 음성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마약을 인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진술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 그 진술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진술과 그리고 해당되는 A 씨의 진술 다 각각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더라도 관련된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거짓말 탐지기로 나온 조사 결과는 사실 법정에서는 큰 효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청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사라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증거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는 이런 화학적인 검사 외에도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진술은 근데 당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이고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과 무관하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균 씨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지난 10월 19일이었는데요. 첫 소환 조사도 받고. 그런데 그 당시 때 조사가 시작된 게 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란 사람이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이고요. 이성균 씨는 계속해서 나는 마약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해온 거죠. 네, 가장 최종적인 진술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 5차례의 투약 사실이 있다라고 해당되는 실장은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균 씨는 자신이 어떠한 물질을 흡입했던 거는 딱 한 번이고 예. 그 당시에도 그것이 마약인지 모르고 수면제 중에 한 종류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흡입했던 것이지 마약인 것을 인지하면서 투약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것이 이성균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예. 23일에 이제 경찰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났던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5차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 중에서 4차례에 대해서는 이성균 씨도 인정을 했었고요. 예.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투약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관련돼서 모바일 등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2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즉 마약 투약 사실이 이제 인정될 수가 없는 결과가 일단은 나왔는데요. 네네. 아마 이성균 씨는 이렇게 정밀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상태에서 또 경찰이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약 수사가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로 이제 시약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가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될 텐데 모두 음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신빙성을 가리려면은 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이야기한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과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이성균 씨의 입장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경우에 대질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예. 또 대질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에 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지금 일단은 그 마지막 한 차례 그 흡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흡입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흡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면제로 인식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수면제를 처방을 받거나 수면제를 처방받을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재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각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과학입니다. 이제 각각의 진술의 결과에 따른다고 했을 때 정밀 검사 결과 이제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 혹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이제 그 진술과 과학적인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진술이 더 타당한 진술인지를 보고 실체적 예. 진술을 가려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했던 검사들 세 차례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구체적인 투약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경찰 수사가 좀 무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당연히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9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예.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이제 고강도 어떤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한 번의 조사를 19시간 동안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물론 이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이긴 하지만 무슨 이제 대형 특수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19시간이나 걸친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피의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수사 시간을 계속 연장해서 여러 번 소화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19시간은 단일 조사로서는 굉장히 과하게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성균 씨 이 수사 상황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지금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수사 정보 유출 문제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이제 공적 관심 인물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내용과 결과는 세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근래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개혁 방향성을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참고인들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게 된다면은 이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어찌 보면은 그 해당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대중이 굳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진술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들은 조금은 그 부분이 과연 일단은 법적으로도 적법한지 그리고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른 사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야기해 볼 텐데 이 사건이 일단 그 압구정에서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이 사건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잖아요. 이 운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이 의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특별하게 의료적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 법령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전혀 또 별개의 범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간과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한 부분까지도 이제 범죄가 걸렸고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사소하게는 뭐 이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의료인으로서 활동한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포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영장이 청구됐군요. 그런데 이 의사에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 나눴던 것들처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걸 중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거불능의 상태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강간을 한 경우에는 중강간이 되는데요. 예, 예. 중강간 혐의점이 피해자 10명으로 경합이 되고요. 그리고 예. 중간제 추행도 적용이 되고요. 네. 카메라 등 성폭력 처벌 등의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목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 의료법 위반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이걸 다 합칠 경우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가중처벌 받으면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징역 수십 년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각각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다수이고요. 그리고 의료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마약 유통 자체도 굉장히 중범죄고 예.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것도 굉장히 중범죄인데 그 두 가지 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들이 확인된다면은 그렇다면 수십 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